고물가, 고금리의 경기 침체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이어 동결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연준도 긴축 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상황이죠. 네,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도시와 경제의 송성인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약시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서울 용산이 좀 뜨겁다 그러던데. 네. 네. 뭐 요즘에 그 청약 시장이 용산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예. 뭐 분위기가 어떤 측면을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심으로?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수도권하고 지방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미분양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그 대표적으로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예. 이 지역에 지금 뭐 분양가 자체가 뭐 한 16억 정도 되고 또 전용 105제곱미터가 한 20억이 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쟁률 자체가 뭐 524대 1 정도 나왔고 또 면적 자체가 좀 더 큰 것 같은 경우는 한 284대 1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공급 세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 뭐 부모하고 이제 분자 그 싸움인데 부모가 조금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의미를 하는 거는 예전에는 분양가가 좀 높다라고 생각되면은 특히나 이런 주상복합 형태의 그런 주택들은 뭐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앞에서 진행됐던 특별 공급도 이 현장 같은 경우가 뭐 한 90대 1 정도 나왔고 또 그 강남 3구하고 이 용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상제 적용됐다라는 거는 결국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는 건데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거주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은 일정 부분 확보를 했다 하면서 이 분상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청약 경쟁률이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조감도 같은 저런 네. 어마어마한 저 건물이 지금 용산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용산 그 한강대로 보면은 네. 거기가 이제 상업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강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뭐 평형대 뭐 이 지역의 그 조망이라든지 설계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앞단에 있는 곳들은 한강도 보이는 그런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상복합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용산 또는 뭐 성수동 이런 데들 보면은 나홀로 같기도 하고 뭐 한두 동 정도 되어 있는 뭐 트리마제 뭐 이런 네, 것들 예. 보시면은 네네. 그런 것들의 그 설계 그리고 가격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주상복합이 그냥 주상복합이 아니라 고급 주상복합으로 올라서다 보니까 뭐 나름의 용산이라는 그 입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갖고 있는 그런 뭐 희소성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어마어마한 건물이라고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또 청약시장 보면 중대형 아파트가 꽤 인기라고 하는데 뭐 사실 네. 공급도 워낙 적은 데다가 추첨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첨제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0대 이하 청약자들 당첨률도 꽤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가점제라는 거는 결국 그 젊은 사람들이 당첨되기 좋은 거죠.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 가점을 가져가면은 뭐 오래 살아야 되고 예. 통장 기간도 길어야 되고 또 부양 가족도 많아야 되는데 뭐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아무래도 통장 가입 기간도 짧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결혼해서 뭐 부양하는 아이도 좀 적을 수밖에 없고 무주택 기간도 짧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렇게 추첨제로 한다라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당첨자 비율 나와도 역대 뭐 최고치 정도 나올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공급 물량들이 적다라고 해서 네. 또 반대로 또 해석을 해 보면은 너무 큰 평수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분양이나 청약할 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평수를 좀 적게 공급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시행 주체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팔 수 있는 세대 수도 많아지고 또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빨리 소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공급 물량도 좀 적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료들 보니까 제가 뭐 그 내용들 보니까 뭐 통계 인용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홍보
단지들도 여러 개 늦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네. 봤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면적하고 30대 몰려 있다라는 것보다 그냥 청약에 그 도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 적정한 생애 주기에 맞는 그 면적하고 지역 선택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그 당첨률하고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과거에 패닉 바잉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너무 네. 쫓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거나 뭐 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송 대표님 지금 저 재건축 관련해서 하나 좀 네. 여쭤보면 이제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네. 해서 이제 이제 속도를 좀 내겠다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막상 눈에 띄는 움직임은 그렇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속도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주택의 노후도나 불량도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뭐 안정성도 그 검토를 하고 또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주변 여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사들을 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1차하고 2차에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비중을 보면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그리고 설비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이 있느냐,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경제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런 그 진단에 대한 뭐 검토 점수 같은 걸 상당 부분 낮췄어요. 그러면은 결국 안전진단이라는 게 재건축 사업하는데 거의 초기 관문이거든요. 네. 문은 크게 열어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들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아하. 뭐 최근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사비라든지 자재 수급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또 뭐 연준을 비롯해서 뭐 국내 금리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들 자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금융 비용도 올라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안전진단을 통과를 한다라고 해도 얼마나 공사 기간을 좀 단축을 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재건축 사업하는데 안전진단이 핵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안전진단 넘어가지고 비용을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지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사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뭐 30년, 40년 정도 되면은 허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콘크리트라든지 철강 이런 광물도 사실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네. 자연 그대로 놓으면은 뭐 300년, 500년도 쓸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또 주거적으로 중요한 것 자체가 건물 시설이라든지 저번에 지적하신 그 주차장 예.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주택의 주거 질하고도 연관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금 그 통과할 수 있는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비용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안전진단 하면은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진단하는데 그렇겠죠.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약간 좀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금융적으로 좀 지원을 하면서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도 서울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뭐 금융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원구라든지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조금 힘들다 하면은 그 돈을 빌려줘서 안전진단을 조금 그 손쉽게 좀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송 대표님 저기 뭐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워낙 궁금해가지고 네. 전에 원희룡 장관께서도 한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설계, 시공, 감리 그 단계에서 다 그렇게 빼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철근 안 넣었던가.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도 안 불편한데요, 그런 질문. 아 질문이 하나도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네. 일정하게 뭐 비용이 올라가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마진이 주니까 네. 그런 결국은 그런 마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설계적이나 뭐 그 시공, 감리, 그 인건비도 상승하면서 본인들의 폭이 줄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라든지 이쪽에서는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뭐 너무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네. 이런 서로 이쪽에서는 공사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여기는 마진이 자꾸 줄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실적인 부분들이 약간의 뭐 비리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너무 과한 이익을 조금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런 문제 안에서 이게
어떤 시공의 문제 과정 안에서 결국은 그 정부하고 공급자는 뭐 그런 머리들을 쓰고 있는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수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 시장 안에서 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인상을 해주고 너무 과도하다 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은 또 눌러주고 해야 되는데 한쪽은 공사비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예. 한쪽은 이거 남는 거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뒤로 자꾸 빼먹는 네. 그런 네. 과정이 있는 거죠. 그냥 네. 합리적인 그 수준 안에서 비용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시장에서 뭐 납득할 수 있는 거는 네.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집값 지금 바닥이에요? 네. 집값 갑자기 아니. 공사 얘기하다가 집값 얘기해가지고 예. 아, 집값. 네. 아니 왜냐면 주가도 네. 우리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네. 사실 얘기할 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질문이 적절한 타이밍에 안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너무 속 들어갔죠. 네, 네. 집값에 대한 그 바닥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정 부분 바닥 수준에 도달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그 자료들 올해 2월 달부터 0.89% 상승했는데 상승 전환한 이후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부동산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 방향들을 주기 때문에 약간 뭐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시장을 평가하는 KB 그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지금 상승을 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주택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주택에 대한 그 전망 같은 경우도 상승 전환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승 전환이 뭐 거래량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대표적으로 시장을 리딩을 하는 압구정동에 있는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기존 1월 달까지만 해도 아파트 매매 거래가 한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난달에는 한 17건 정도가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또 거래하는 그 가격선을 보고 또 시장의 기대 심리까지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뭐 바닥론에 가깝다. 뭐 제가 그 답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시장의 모든 그 객관적인 지수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좀 뭐 바닥이 가깝다. 그러니까 뭐 일정하게 그 하락에 대해서 자꾸 찾는 분들도 있긴 해요. 예. 근데 사람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람을 봐야지 손톱이 어떻고 눈동자가 어떻고 그렇게 계속 찾아가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전환을 한 것이 대세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돈이 이쪽 시장 들어갈 돈, 저쪽 시장 들어갈 돈이 다르다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네. 전세값도 한 2년 만에 재계약하려다 보니까 전세값이 떨어졌네. 그러면 또 약간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요새 뭐 어지간하면 뭐 5배, 10배던데 주식이. 네. 이거 월세로 돌리고 주식할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다 주변에 또 실제 그런 예도 제가 들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 제 얘기는 트레이드오프란 얘기예요. 네. 부동산이 조금 그가다 싶으면 이 돈이 주식으로 올 네. 여지가 있고, 부동산이다 싶으면 또 이거 네. 주식 처분하고 이쪽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아니지 저는 이 얘기 참 놀랐습니다. 한은 발표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여행 안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 네. 초과 저축이 100조래요. 네. 100조 돌파라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이거 꿈틀거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그 저축액이 결국은 아까 트레이드오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그 흐름 자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금하고 주식 펀드 같은 경우 보니까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예. 흘러간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 자산의 증가액이 뭐 100조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유동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건 그 돈을 빼서 유동성이 좀 부족한 그 자산으로도 옮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부동산에 있는 그 자산이 그 뭐 예금이라든지 주식으로 가기는 좀 어렵긴 해도 근데 그런 흐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저축 뭐 어떻게 보면 총알을 준비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또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부동산이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해도 이런 상승폭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주식이나 펀드 예금보다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무조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라고 보기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주식 수익률이라든지 펀드 수익률이 높으면은
뭐 지금 당장 부동산 뭐 0.5%뭐 이 정도 올라갈 때 다른 거 글쎄. 뭐 한 예. 수십 퍼센트 올라간다면 그쪽에 있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시장은 어떨까요? 전세하고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정부에서 집주인들한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를 네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전세 같은 경우도 매매 시장하고 좀 시차는 두긴 하는데 상당 부분 동조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급락한 수준 자체가 전세 시장에도 왔고 네. 그 기울기 자체가 완만해진 상황이라면 지금 매매 시장의 상승 전환처럼 그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면 전세 수요 쪽으로도 상당 부분 전환을 하면서 전세도 일정 부분 기간이 되면은 뭐 역전세 우려보다는 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상승 전환을 뭐 올 하반기 한 4분기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래량 그래프만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좀 전세가가 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좀 전세가도 회복이 될 네, 거다. 근데 저게 서울의 예. 주택이니까요. 아, 아파트는 좀 상승을 아, 하고 있고 예, 그러네요. 비주거라든지 또는 예. 뭐 빌라, 뭐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흐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저 그래서 부동산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수요가. 네. 예, 청약 다르고, 뭐 임대 다르고, 매매 네. 다르고. 네. 뭐 그 지금 앵커님께서는 청약을 좀 중점적으로 노려 보시고요. 네, 추첨제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뭐 30대 같으신데 30대는 전략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송 대표께서 속으신 겁니다.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소장님은요? 이진우 소장님은 월세 받으세요. 네, 월세 받는 투자를 굉장히 하시는 게 좀 적절한 좋을 것 전략이네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세 받고 나도 어디 월세 내고 어디 쪼매난 데로 가고. 네, 근데 요즘에 뭐 금리에 대한 그 동결 이후에 수익률이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무분별한 그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보다는 일정하게 뭐 배당 형태가 되는 그런 월세 수익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쁘지 않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막 갭 투자 같은 건 다시 그 극성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갭 투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